어, 학생들 지난 책 소개 및 강좌 소개 잘 들었습니까? 거기 개괄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이 시간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죠. 집합론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배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과 많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론에서 기억해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관계, 여러분들 배우는 관계, 그리고 함수, 관계 일종인 함수. 사실 함수가 제일 중요하죠.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관계란 게 뭐냐? 관계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선 여러분들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데카르트 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데카르트 곱은 뭐냐 하면은 소개를 해놨지만은 A 집합이 뒤에도 또 소개합니다만은 A 집합이 이렇게 A, B 이렇게 있다. B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가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보다 원소의 개수가 많은 집합을 이야기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표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있는 A 집합에 있는 것을 첫째 좌표, B 집합에 있는 것을 두 번째 좌표로서 나타내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A하고 두 번째 B에 있는 원소 이렇게. 또 A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경우 다 적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제 A 첫 번째 좌표는 A 다 끝났죠. B 있죠. B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좌표 1 있고 다음에 B 있고 2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A 집합과 B 집합의 데카르트 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런 것을 이름 붙여줘야 되겠죠. 이런 원소들의 이름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째, 둘째 순서가 지어져 있죠. 그리고 두 개 있죠. 그래서 순서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의 이름을 순서상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데카르트 곱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소의 개수가 많은 큰 그러한 집합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이런 것을 데카르트 곱이다. 이 집합을 데카르트 또는 카르테시안 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데카르트 곱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의 부분집합. 이것의 부분집합을 찾으면 다음 찾아볼까요? 이것의 부분집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 따질 땐 이 원수가 들어가고 안 나오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이것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이것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두 가지 해서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해가 2의 4성이라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종류수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종류수다. 그러면 이것을 16종류의 여기에는 16종류의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번 적어볼까요? 이런 것도 다 한 번씩 해봐. 여러분 손으로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을 하죠. 그죠? 항상 부분집합에는 공집합이 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러한
부분집합이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다음에 이제 두 개 원소로 이루어진 A1이 들어가면은 그 두 개 원소니까 A2 이런 경우 그대로 빠지지 말고 적으면 됩니다. A1이 있으면 그다음에 뭐 B1 그죠? 그 다음에 A1이 있으면 B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부분집합. 다음 세 개의 원소를 가지는 차례대로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가 있겠다. 여기서 B1 이렇게 해서 다음에 A1, A2 다음에 B2 그죠? 자, A1 시작해서 다 끝났죠? 그러면 A2 시작해가지고 A, 2, B, 1, B, 2 이 세 개짜리가 다 끝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네 개 원소를 가지는 거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되어진다. B1, B2 이렇게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부분집합 다 적었습니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구체 적어줬냐 하면은 이항관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놓고 이것 공집합 요것만 제외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바로 이항관계입니다. 이것을 바로 A집합, 이항관계 요것 각각이 다 이항관계 다시 말해 15종류의 이항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항관계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이 이항관계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항관계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이항관계다. 다음에 세계 집합에 대한 카테시안 곱입니다. 또는 데카르트 곱입니다. 이것의 부분집합을 삼항관계, 그죠? 삼항관계라고 부르죠. 이것의 부집합이 N개 있다면 이것은 N호항 관계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간다는 겁니다. 이제 관계 알았죠? 관계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죠? 바로 이러한 카테시안 곱, 데카르트 곱의 부분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이항관계, 삼항관계, N호항 관계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이항관계 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주 특수한 이항관계 바로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항관계라고 정의했으니까 이 첫째 좌표를 이항관계 각각의 이런 이것을 R이라고 해봅시다. 자, 요 이항관계 이것에 대하여 첫째 좌표를 담환한 집합 그것을 이 이항관계를 정의하는 범위다 해서 정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좌표 담환한 거다. 그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도메인 해가 R, 도메인 R 이것을 줄이가 이렇게 적는다. 수학 기호로 이렇게 적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좌표를 담환한 것을 이항관계의 두 번째 좌표를 담환한 것을 치역이란다. 그 이항관계의 그것을 우리는 레인지 R이라고 적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알아본다면은 우리가 도메인 이 정의역의 도메인은 A하고 첫째 좌표 담아보세요. B 이렇게 A하고 B 이렇게 이것의 치역 레인지 R은 하면 두 번째 좌표 먹어보세요. 두 번째 좌표는 1하고 2죠. 그래서 1하고 2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제 알겠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선 데카르트 곱이 뭐다? 그 다음에 이항관계가 뭐다? 그 다음에 그 이항관계에서 정역이 뭐다? 그 다음에 그것의 치역이 뭐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 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데카르트 곱. 데카르트 곱을 우선 해야 되겠다. A 데카르트 곱 B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여기 A, B, C를 첫째 좌표로 하고 1, 2를 두 번째 좌표라는 모든 원소를 다 모아놨다. 그 원소의 이름을 뭐라고? 순서상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봅시다. 몇 개 있습니까? A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1하고 2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 하고, B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1하고 2에 대해서 나오고, C를 첫째 좌표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도 1하고 C2, 이렇게 다 적은 것을 우리는 바로 데카르트곱이라 하고, 이것을 순서상, 이러한 순서상들을 모아놓은, 모든 순서상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집합과 B집합의 데카르트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항관계가 뭐냐? 이항관계가 뭐냐? 바로 이것의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가 아니? 공집합 빼고, 그죠? 그러면 이것의 부분집합의 종류수, 자, 이것도 수학에서 여러분들 이해놔야 될 사항이죠. 부분집합의 종류수 하면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여러분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이 n개다. 이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이렇게 하면 n개다 하면 부분집합의 종류수는 몇 개? 2의 n승이다. 왜 2의 n승이라 했죠? 각 원소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각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2를 n번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의 n승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항관계가 되려면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공집합 뺍니다. 그 중에서 이것의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6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부분집합의 종류수는 2의 6승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뺍니다. 이것이 바로 공집합을 빼는 겁니다. 2의 6승이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2의 6승은 64지요. 그래서 바로 빼기 1 하니까 이것은 63종류의 이항관계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만치 많은 63종류의 이항관계가 존재한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은 뭐 R이라 해서 아무거나 63종류 중에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A1, 뭐 B1, C1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의 이 이항관계를 정의하는 범위, 바로 첫째 좌표를 다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도메인 R이라고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집합은 A, B, C가 되겠다. 이것의 취역 레인지 R은 뭐냐? 바로 둘째 좌표를 다 모아놨는데 1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항관계입니다.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관계했는 것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게 부분집합의 종류수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원소의 개수의 기호를 이렇게 표시한다. 뭐 또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 어떤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고, 어떤 책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표시하는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에서는 어떠한 기호를 사용하는지를, 또 각 기호마다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책의 모두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서 책마다 다 달리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보면은, 자, 여기에 또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나왔고,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어느 그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네. 배가 고파지네. 자, 식당에 갔더니 보리밥, 청국장, 뭐 차돌,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거지 국밥, 제육 추가라고 이런 차림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메뉴판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있네요.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여기 이 메뉴판 이 자체가 이항관계예요. 뭐냐? 보리밥에 대해서 대응되어지는 것은 여기서는 7,000원, 9,0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에 대해서 이 메뉴판이 바로 이항관계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리밥에 대해서 7,000원, 9,000원 적혀 있다. 청국장에 대해서는 얼마? 7,000원. 다음 차돌박이 된장찌개에 대해서는 8,000원, 김치찌개에 대해서는 8,000원, 우거지 7,000원, 제육 추가가 5,000원 이렇게 적혀있는 이게 바로 이항관계입니다. 이제 이항. 여러분 이제 식당에 가거든 그 차림표에 대해 보거든. 아, 이게 바로 이항관계구나 기억을 하십니다. 알겠어요? 이 그 차림표에 나오는 이 앞에 있는 이 음식의 종류 이것을 바로 이 차림표의 정의역입니다. 그래서 정의역 보면 이 집에 보리밥, 청국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집에서 만들어내는 음식의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치역은 뭐냐면 그것의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보니까 5,000원부터 9,000원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식당에 가서 보는 그런 차림표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이게 문제죠. 이거.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보리밥 먹고 나서 얼마를 지불하고 나옵니까? 얼마? 바보가 아닌 다음에 7,000원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식당 주인은 얼마 받으려고 해요? 역시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9,000원을 받으려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내려고 할 때 막 식당 주인과 여러분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식당 주인은 9,000원 내라. 여러분들은 7,000원 내겠다. 이런 못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차림표는 되지 않는다. 싸움만 일어난다.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이항관계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단정 뭐입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요금만 적어놔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적어놔놓으니까 틀리잖아요. 무슨 말? 보리밥에 대해서는 단 한 개, 7,000이면 7,000원, 9,000이면 9,000원, 단 한 개의 가격만 적어놔야 된다. 청국장에 대해서 다른 건 다 하나씩 적어놔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사실이다. 정의역에 나오는 이 첫째 좌표에 나오는 값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 수 있으려고 한다면 두 번째 좌표는 몇 개? 단 한 개 나와야 된다. 단 한 개. 그렇죠? 보리밥에 대해서도 단 한 개, 청국장에 대해서도 단 한 개, 단 한 개, 단 한 개, 단 한 개가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입니다. 함수가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5,000원을 안 적어놨습니다. 안 적어놓으니까 내가 제육 추가가 있다 해서 추가를 해줬습니다. 안 적어놨으니까 제육 추가 안 적어놨으니까 뭐 회가 얼마를 받아야 돼요? 얼마를 줘야 돼요? 어떻게? 역시 싸움이 벌어지겠죠. 뭐 안 적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메뉴판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값에 대하여 음식값이 다 적혀 있어야 된다. 메뉴판에 나오는 음식에 대하여 음식값이 다 적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적혀 있어야 돼요? 단 한 개씩 적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학교부터 이때까지 배워왔는
이항관계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그냥 문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항관계는 바로 함수입니다. 어떤 거라고? 이 메뉴판에 적혀 있는 이 정의역에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의역에 나와 있는 여기에 모든 메뉴판에 있는 이 왼쪽 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음식 값이 몇 개? 단 한 개씩 전부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적혀 있으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수라 한다. 그런 이항관계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작 이렇게 다 적어놨으면,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어떻게 해요? 각 음식물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가격이 단 한 개씩 전부 다 적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함수다. 자, 이게 함수입니다. 바로 메뉴판, 여러분 식당에 가면 메뉴판 그게 함수예요. 그죠? 함수이다. 자, 여기서 자 정역 A에 대한 가원수에 대하여 공역 B의 단 한 개의 원소가 대응한다. 가원수에 대하여라는 것은 모든 원소에 대하여. 여기에서 음식값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가원수에 모두에 대하여 다 음식값이 한 개씩 적혀 있어야 된다. 라고. 뭐 그 음식값이 같아도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의역하는 것, 이것을 함수로 보면 정의역하는 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앞에 있는 첫째 좌표에 있는 것들. 자, 사실 이게 바로 좌표 아니에요. 여기 갈로마 쳐주면은 이렇게 갈로마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순서상이잖아. 이게 첫째 좌표, 이게 두 번째 좌표, 둘째 좌표, 그죠? 이렇게 되어진다. 첫째 좌표 다음하는 것을 이 함수의 정의역이다. 두 번째 좌표의 원소들 다모하는 것을 이 함수의 치역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기억하시겠죠? 자, 여기서 또 기억합시다. 함수 뭐라고 하겠습니까?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는 뜻은 이항관계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이항관계냐면 정의역에 해당하는 A 집합의 각원수에 대하여 하나 빠뜨리면 안 됩니다. 대응하는 것이 몇 개? 어떻게 살 수 있다고? 한 개씩 대응하는 거다. 대응하는 관계, 이항관계를 함수다.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다라고. 정역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역의 각원수에 대하여 공역의 원소가 몇 개? 단 한 개씩 대응하는 관계를 함수란다. 자, 함수 정의는 이제 수학과 들어서 누가 설명할 때 함수란 이야기는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함수는 이렇다 하는 것을 꼭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함수의 종류에는 자, 여러분들 뭐 집합론에서 배웠는 그 이야기를 한번 더 풀어봅시다. 1대1 함수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그림이죠. 여기에 정역 A가 있고 여기에 공역 B가 있고 1대1이다.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 그러면 A가 뭐 4까지 있습니다. A가 1로 가고 B가 2로 가고 C가 4로 가는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다. 1대1. 여러분 그 기억을 꼭 해야 될 것은 1대1이라는 이야기, 1대1 함수라는 거와 그죠? 1대1 대응이라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죠? 1대1은 1대1 대응은 어떤 거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1대1이기도 하고 당연히 위로 돼. 위로. 1대1 함수. 사실은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1대1 대응. 자, 집합에서 1대1 대응은 어떤 거냐? 1대1 대응 했습니다. 여기에 1대1 대응 기호를 이렇게 표시합시다. 1대1 대응하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 A, B, C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원소가 1, 2, 3 이렇게 돼야지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대응이 돼.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어지면 F가 두 개 함수 A하고 B가 있으면 두 개 함수의 뭐가 같다?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해요. 카디널 넘버. 이런 개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집합을 비교할 때요. 집합만 주면은 성질이 없잖아. 아무 성질 그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느 게 많겠느냐. 그럼 원소의 개수 두 집합의 모양은 또 보니까 모양은 보니까 그때 생각할 때는 이게 두 집합의 한 집합을 포함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다는 소리를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수하고 그죠? 정수 있습니다. 정수하고 자연수 이래 있으면 정수하고 자연수 집합은 분명히 완전히 포함 같지 않습니다. 그죠? 왜? 정수에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이 정수 집합과 이 자연수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같다 그래요. 이게 바로 무한집합의 묘미입니다. 유한집합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무한집합에서는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차이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기억하는 학생이 있어요? 무한집합은 유한집합이 같지 않는 성질. 여러분 간혹 가다가 무한집합이 뭐냐 하면 유한집합이 아닌 것. 뭐 틀렸다고 이야기는 못하지요. 그럼 유한집합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유한집합의 성질이 뭔지 하면은 성질 중에 하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한집합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집합이 있으면은 말이에요.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죠. 완전히 포함되는 진부분 집합. 그죠? 여기 A 집합이 있고 여기에 진부분 집합 B가 있으면은 유한집합일 때는 이 A 집합하고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이 B 집합 사이에는 절대로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집합의 크기는 뭐로 비교하느냐?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없다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억하시오. 집합의 크기는 크기 비교할 때는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이 있다 없다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 유한집합에는 있을 수 없어요.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과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진부분 집합이 없다라는 성질이 있다. 그럼 무한집합은 뭐겠어요? 그런 성질을 가진다라고 해요. 유한집합이 아닌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과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진부분 집합이 존재하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되겠습니까? 유한과 무한의 정의. 이제 적어주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말로 했으니까 꼭 노트에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수학과 학생이라면 적어도 유한집합, 유한과 무한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별하는 것은 뭐라고? 집합이 있다. 그 집합과 집합의 크기가 같은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 되어지는 진부분 집합이 있다. 없다. 이 차이로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나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그렇고 위로 함수랑서 완전히 다시 말하면 공력이 치역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매스메티컬 랭귀지 수학언어로서 적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렇게 있으면은 완전히 다 포함하죠. 이렇게 된다. 여기 A 집합이고 여기 F 있고
이게 B라면 FA하고 집합이 이 치역과 B가 같아질 때 우리는 위로 함수다. 이게 위로. 완전히 뭐 전사되잖아요. 위로 함수다. 이렇게 한 항등함수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항등함수가 되려면 항상 우리가 A 집합, 공역도 A 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1A라고 표시를 하면 여기에 A는 항등이니까 A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B는 B로 가는 거예요. C는 C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항등함수. 항등함수 되어지면 항상 이 항등함수 여러분 볼 때 항등 우리가 이 공역은 정역하고 같은 집합이어야 됩니다. 항등함수. 그래서 A는 A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학생들이 이 항등함수를 1대1 대응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등함수 역시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지만은 어떤 거냐? 바로 자기 자신 A는 A로, B는 B로고 C는 C로 간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적을 때 FA가 A다라고 적는 것은 F가 이래 적어 놔놓고 F가 항등이냐 F가 항등이냐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아니죠. A 집합이요. FA가 이거는 위로 함수를 나타내는 거지 항등함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항등함수는 가원소가 A에 대해서 A로 가는 거, B에 대해서 B로 가는 거, C에 C에 가는 거지. 이거에 뜻은 A가 이거 되는 것을 한번 적어보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것도 A고 여기 A, B, C 여기 A, B, C 있습니다. A는 B로 가고 B는 A로 가고 C는 C로 가고 이거 역시 FA라는 뜻이 뭡니까? 치역이죠. 이 치역은 바로 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역함수, 합성함수, 다음에 치한은 나옵니다. 정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인 1대1 대응을 우리는 다르게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항등함수 역시 치환의 일종이죠. 발음 잘하셔야 치환이 아니고 치환. 다음에 특성함수, 또 특성함수 배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B집합에 들어가면은 1, X가 아니면은 0으로 보낸 이런 함수를 특성함수, 선택함수라는 것은 또 이렇게 정의한다.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역은 여기에 B라는 집합이 A, B, C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의 부분집합 A1은 AB라고 A2를 BC라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 X집합을 A1, A2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X에서 B로 갑니다.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A1, F, A1 할 때 이것의 함수값을 B가 이거죠. 함수값이 정하는데 바로 A1에 있는 A나 B 중에서 돼야 됩니다. A, F, A2는 A2에 들어가는 B나 C, B 돼도 되고 C 돼도 C 이렇게 B하고 C 중에서 A2 집합의 원소 중에서 택한다 해서 선택함수라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습니다. 나올 때마다 지금 뭐 한번 들었다고 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다 나올 때마다 또 생각해보고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수고했습니다.